1주차 거, 2차 거 이제 문제 16번부터 2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에 대한 문제인데, 과세 표준은 이번에 시험에 꼭 출제되기 때문에 작년 거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잘 만들었으니까, 구성했으니까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자, 16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동그라미랑 지문은 꼭 출제됩니다. 이거 일반적인 기준이요. 앞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것.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그때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지급되는 연부 금액에는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이라고 써줘야 돼요. 계약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 기준. 앞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일반적인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 취득은 그때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다. 그럼 연부 취득은 4차례 연부금이 지급되면 4번 신고 납부를 따로따로 해야 돼. 왜? 그때 지급되는 날이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그때 지급되는 연부금액 갖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부 취득은 부분이요. 여러 번 부분의 취득이다. 여러 번 신고 납부해야 돼요. 연부 취득은.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이 상속 외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 그러면 상속이 있고 외의라고 돼 있어. 외의 그러면 증여나 기부에 의한 거죠. 그러면 증여나 기부에 의할 때 작년까지는 그냥 지방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작년까지는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 올해는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증여나 기부 등 무상취득할 때 시가인정액으로 해야 돼.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5글자로 시가인정액이죠. 그러면 시가인정액으로 한다라는 것 맞는 지문입니다. 또는 3항이죠.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은 건축물의 건축이 원시취득이죠.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얘가 틀렸네요. 원시취득 그러면 건축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그래야 돼요. 원취득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자,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격. 건물 신축 등 원취득 뭘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 근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틀린 것은 3번이죠. 다음 지문이죠. 동그란 4번 부동산 등을 매매 등 유상승계, 유상거래. 매매 등 유상승계, 유상거래가 되면 끝틀이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다 이거지.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매매 당사자인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 등 일체 비용이죠. 일체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합계액인 일체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매매 등 유상거래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가격. 네, 맞아요. 동그라미 5번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한꺼번에 취득된 것을 나눈다 그랬죠. 나눈다. 한꺼번에 이러면 공장을 한꺼번에 인수해버리면 취득가격을 구분해야 돼. 구분 따로따로 구분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눈다. 나눈 것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나눠서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꺼번에 취득한 거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원시취득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이것도 과세 표준이죠. 지목 변경 나오네. 지목 변경으로 또 토지가액 증가되죠. 그럼 취득이죠. 이것도 취득 당시 가액. 그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죠. 거기에 해당되는 뭐요? 사실상 취득가격. 지목 변경도 가액이 증가되는 증가분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한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사실상 연부금액이죠. 그 연부금액에는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뭐까지 포함하여 연부금액이다. 계약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연부금액이 되는 것이죠. 동그란 3항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했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해당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다지 아니다. 부가가치세나 판매비용 같은 거 전기나 가스, 열 등을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 등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다요.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이다 그러면 틀리고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부동산 등을 증여로 원시취득이 됩니다. 증여는 무상취득입니다. 무상취득. 증여나 기부 등에 의한 무상취득이 되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게 작년까지는 맞는 지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올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올해 무조건 정답은 요것이 나올 거예요. 요것이. 부동산 등을 상속 외의 증여나 기부에 의한 무상취득은 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럼 틀리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인정액으로 해야 되지 시가표준액으로 그럼 틀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가 됐네. 특수관계인 나오네. 또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여야 돼, 감소. 그러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돼. 그러면 우리 무엇을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다. 있다로 가야 돼, 있다로. 그러니까 형제간끼리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 등 거래를 통해서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엇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지문도 맞는 거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요 증여도 무상취득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틀리게 될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90%.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나왔고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우리가 이제 매매 등 유상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죠. 그러죠? 매매 등 유상 취득. 그러면 문제는 이때 사상 취득 가격에 포함시켜주는 여러 가지 간접 비용이 있죠. 근데 여기는 사상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않는 것. 사상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1항은 전기 사업법 등 해당 관계법에 따라 전기나 가스, 열 등을 이용자가 분담했네. 이용자, 취득자가 부담하는 거요. 이용자, 가스비 등을 이용자가 분담하는 거요. 이용자들이 분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입자가 있는 상가 등을 취득해. 그러면 세입자가 전기나 가스, 열 등을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기나 가스, 열 등 사용료를 누가 분담해? 이용자, 세입자가 이용자가 분담하잖아. 취득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죠. 취득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돼.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요 보세요.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취득자가 법인이면 포함되죠. 그러면 앞에가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밑줄이요.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도 포함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도 마찬가지 할부나 연부에 따른 할부이자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도 앞에 법인이 밑줄이에요. 법인이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도 누가 취득이 되면 포함한다? 법인이.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익금이자인데 법인이 취득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할부이자나 연체료인데 누가 법인이 그랬어.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취득가에 포함해야 돼. 법인이 취득하게 되니까 동그라미 3항 지문을 보죠. 4항 지문 취득에 필요한 이 말에 써졌네. 취득에 필요한이라고 돼 있네.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용역을 제공받으면 취득에 필요할 때 용역 제공받으면 그때 용역비나 수수료 당연히 포함돼야 되죠. 포함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업용 기기 장비, 건설용 기기 장비를 취득해요. 그럼 그런 광업용 기기 장비랑 건설용 기기 장비는 취득세 과세가 돼. 그럴 때 이제 이 광업용 기기 장비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예? 취득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그러면 그런 용역비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용역비도 당연히 뭐에다 포함한다?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돼. 포함해야 됩니다. 취득에 필요한 뭔가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용역비나 수수료도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돼. 법인이든 법인이 아닌 자도 무조건 포함해야 돼. 포함.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 취득된 외외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취득자가 부담한 거. 취득자가 부담한 거. 또 취득자가 채무인수액. 취득자가 조건에 의해서 부담하기로 했고 또 취득자가 빚을 인수해. 빚을 끼고 사는 거 있잖아. 빚 끼고 사는 것. 채무인수액. 이것도 포함해야 돼. 예. 그래서 동그라미 4번, 5번 두 개는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용역비 수수료, 또 취득된 외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인수액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 없이 취득가격에 포함해요. 구분 없이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에도 포함돼. 예,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게 될 때도 이거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취득된 외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인수액은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더라도 취득가격에 포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또 아주 좋은 문제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다라는 말에다 빗줄여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다. 그리고 또 문제를 물어볼 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을 할 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해. 근데 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또 아닌 것을 물어봤네. 꼬아서 낸 겁니다. 오케이. 일단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 것. 자, 기억은 할부나 연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나 연체료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에 들어가. 아닌 것에 들어갑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도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 것에 들어가. 아닌 것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광고 선전비 등 판매 비용이잖아. 여러분들 아파트 건설회사가 분양 목적으로 뭐 광고 비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매를 위한 광고 비등이잖아. 이런 판매 비용은 법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든 간에 모두 다 판매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이 아니야. 않는 비용입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리을은 정원이나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조건 포함시키는 항목이야. 이건 포함해주는 항목이야. 포함시켜주는 항목입니다. 어디다 포함한다?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니까. 이거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 조성 설치 비용 개인이든 법인이 아닌 자도 무조건 포함해야 돼. 오케이.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요 4개 중에서 3개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3개는. 그 다음에 리을은 포함시켜야 되고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을 포함해야 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음 부동산 취득할 때 채권 매각 차손은 무조건 포함해야 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로 돼 있잖아.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해. 금융회사에 매각하잖아. 이거 채권 매각하죠. 채권 만기까지 안 갖고 가. 바로 팔아. 부동산 취득할 때 채권 사. 그럼 채권 바로 금융회사에 바로 팔아. 그럼 채권 매각 차손도 무조건 포함해. 포함이야. 이건 포함되는 비용이야. 이건 포함해주는 비용입니다.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비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니까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중개보수비는 법인이 아닌 경우로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맞아. 아닌 비용. 그 다음에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야 일정액 할인받아. 그때 할인금 깎아지는 거. 누가 취득하든 간에 깎아지는 할인금액은 취득가격에서 뭐한다? 빼줘야 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할인금액은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야. 아닌 비용이 들어가. 아닌 것에 들어가. 그러면 무엇이 지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 항목이 들어갑니까? 자, 앞에서 몇 개가 앞에서 뭐요? 몇 개가? 3개.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또 몇 개가? 2개. 그러면 포함되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토탈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됐어요? 이 문제를 맞았으면 실력 있는 거예요. 오전에 저한테 수업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거를 자꾸 문제 풀어보면서 끝까지 이걸 알고 가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더 줄어들겠지.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 나오면 할부나 연무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취득에 포함되는 비용이 돼. 법인이 취득하게 되면 취득에 포함되는 비용이 된다니까. 법인이 취득하게 되면 요 건설 자금에 대한 충당한 차입금이자 뭐 요것도 그래. 요것도 법인 취득하면 포함해야 돼. 포함해야 되고 또 중개 보수비도 포함해야 돼. 중개 보수비도 포함해야 돼. 그러면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 항목은 몇 개요? 그지, 2개지. 2개. 뭐뭐 2개. 그죠. 광고 선전비 등 판매 비용하고 또 판매 비용 하나고요. 판매 비용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든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판매 비용하고. 그다음에 깎아지는 거. 할인 받은 것은 할인 받았으니까 무조건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돼. 할인 금액도 무조건 취득가격에서 빼줘야 돼. 할인 받은 걸. 그래서 결론은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나오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몇 개라고? 2개. 그래서 답지에다가 써야 되겠죠. 2개 쪽에 2개에다가 2개 맞죠? 네? 2개 맞잖아요. 그래서 이 2개에다가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라고 써야 되겠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럼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개수가 몇 개요? 취득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 것은 몇 개요? 2개. 뭐가 판매에 따른 광고 선전비 등 판매 비용하고 또 하나 할인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 받을 때 할인 금액. 2개는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2개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더 늘어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할부 이자 및 연체료 하나 더 중개보수비 3개가 더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 것이 더 3개가 더 늘어나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닌 것은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 자, 그래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문제가 나오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나오냐에 따라서 3개를 줘야 되죠. 3개. 할부이자, 건설자금 충당이자, 중개보수비. 이 3개는 법인이 취득으로 되면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다. 법인이 아닌 자가 나오면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이 3개는 오케이. 자, 일단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로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계산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는데, 자, 일단 여기를 누가 취득한가를 잘 봐야 되고, 거주자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거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자, 거주자 갑은 취득을 한 거예요. 을로부터.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이다라고 하시면 돼.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이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이죠. 거주자 갑으로 돼 있으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걸로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을 대금을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취득이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서 유상취득이죠.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해야 되죠. 맞아요? 맞죠. 매매 등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다는 거 줘야 돼. 법인이 아닌 자인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죠. 계산해 보죠. 총 거래대금 5억이 있습니다. 5억에다가 총 거래대금이 5억이죠. 5억에다가. 그다음에
갑이 이 주택과 취득과 관련하여 갑이 주택을 취득하죠. 이거 관련하여 또 추가 비용이 또 생겼어. 총 매매대금 5억 외외 그래서 총 거래대금 외외 매매 당사자 약정에서 을거 은행 채무를 갑이 취득자예요. 갑이 취득자지. 취득자가 매매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대신 변제해줬다. 1,000만 원. 취득가에 포함해야지. 매매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취득자 갑이 조건에 의해서 부담한 거죠. 취득자 갑이 부담했죠.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매매대금 이외에도 추가 취득자가 1,000만 원 부담했죠. 을의 은행 채무 1,000만 원 부담했어. 그러니까 1,000만 원도 포함시켜야 돼. 1,000만 원 포함해야 되잖아요. 채권 매각 차손 100만 원도 포함해야지. 부동산 취득이잖아. 지금 주택 취득에 따라 주택 취득과 관련된 채권 매각 차손 100만 원도 무조건 포함해야지. 100만 원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된다? 5억 1,100만 원. 5억 천. 일단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확인하면 매매란 말 돼 있어. 매매 등 형태로 입증됐어요. 매매 등 형태로.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게 됩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게 됩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해. 거주자 갑은 그래서 거주자 갑은. 그러니까 총 매매대금 5억에다가 매매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을의 은행 채무를 취득자 갑이 대신 변제한 1,000만 원도 포함된다. 채권 매각 차손 뭣도 포함한다? 100만 원도 포함된다. 그래서 얼마 된다고요? 얼마 된다고? 5억 1,100만 원이 됩니다. 아, 앞에가 있네. 답지가 이 앞에가 있죠. 5억 1,100만 원.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몇 번이 답이 된다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거다. 5번이. 됐습니다. 저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요 계산 문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금.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1번은 과점주주란 말이 돼 있어. 과점주주가 취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자, 1항을 볼게요. 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더 취득해가지고 또는 증자 통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주는 원래가 아니었지. 근데 주식을 더 늘려 증자 등을 통해서 처음으로 과점주가 처음 되죠. 그러면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처음으로 된 날 그 과점주주 지분 60%를 모두 취득으로 보는 거죠. 모두 취득. 설립 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 지분을 모두 취득으로 줘. 모두 취득으로. 그러니까 1번이 과세되죠. 1번이 과세되죠.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되는 것은 1번이에요. 설립 후에 증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설립 시 A 과점주주는 절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을 안 봐. 무조건요. 설립 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망 지문인데 사망 지문은 과점주주가 60%에서 70%로 더 늘어난 거야. 그러면 10%가 더 늘어났어. 10%가. 그런데 그러면 10% 지분 비율이 늘어났어. 과점주주가 주식을 더 취득해가지고 주식 비율이 증가됐어. 그럼 증가됐으면 이제 취득세 내야 돼. 근데 문제는 옛날 이전에 보니까 과거에 이전에 옛날에 80%까지 최고 비율이 80%까지 취득으로 본 사실이 있어. 옛날에. 오래전에 최고 비율 80%까지 취득으로 본 사실이 있네. 그러면 옛날 최고 비율 80%보다 70%는 더 증가되지는 않았지. 더 늘어나지는 않았잖아. 그럼 이것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요 말이 써져 있어 그래요. 자,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이 있어. 이 최고 비율 80%보다 70%는 증가되지 않았다. 그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최고 비율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옛날 최고 비율보다 더 증가되지 아니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이 들어서 그래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더 증가되지 아니하면 옛날에 80%까지 이미 취득으로 본 사실이 있어. 그럼 최고 비율인 그 80%보다 70%는 더 증가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요. 취득을 안 봐요. 오케이. 자, 동그라미 2번은 설립시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설립시니까. 동그라미 3번은 주식 비율이 증가되기는 했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더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과점주주는 이걸로 다 정리야. 그 다음에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죠.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족한테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의 지분은 줄어들고 내 가족의 지분은 증가됐지만 나하고 내 가족 전체 과점주가 속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전체적으로는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지.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죠.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는데 여기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은 진짜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냈어요. 동그라미 5번이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냈던 건데 동그라미 5번은 내가 오늘 날짜로 과점주주가 됐단 말이야. 오늘 날짜로. 근데 과점주주가 된 후에 나중에 법인이 이제 상대방 법인이 부동산을 더 증가시켜. 그럼 법인이 부동산을 더 증가시키면 증가되는 그 법인은 취득이 돼야 돼. 근데 과점주주 내 입장은 법인이 부동산을 증가했지 과점주주는 주식을 더 늘리지는 않았지. 주식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부동산을 더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지. 부동산을 더 취득했으니까. 과점주주가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어.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된 후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을 더 증가되더라도 증가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단 말이야. 과점주주는 자기 주식을 더 늘려서 지분 비율이 주식 비율이 더 늘어나야 되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이 더 증가된다고 그래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 건 아니에요. 과점주주가 된 후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을 더 많이 취득하더라도 그 법인이 취득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론은 과점주주가 된 날 시점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보는 것이지 과점주주가 된 후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을 더 나중에 증가시키더라도 법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더 늘리더라도 과점주주 나 입장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과점주주는 이 문제로 정리 한번 합시다. 일단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자 등을 통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날에 과점주주의 지분 60%를 모두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3항은 과점주주가 주식 비율이 증가됐지만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으로 안 본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 지문은 과점주주 내부에서만 주식이 이전돼서 과점주주가 속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그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더 부동산을 늘려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증가되는 그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내 입장은 내가 주식이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만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겁니다. 자, 볼게요. 설립시 만주에서 5천주라고 그랬어. 설립할 때. 그러면 50%죠.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50% 갖고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50% 초과해야 돼. 그러면 2021년도에는 만주에서 6천주로 보유를 갖고 있어. 그러면 60%죠. 그러면 이때 이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겁니다. 그럼 이때는 60% 취득이 돼요. 60% 취득이 됩니다. 60% 취득이 돼요. 자, 요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60% 취득이 됩니다. 이거 60% 취득이 된다. 60%.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이제 줄어들었어. 만주에서 3천주로 매각을 해가지고 그럼 30% 떨어졌어. 그러면 과점주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또 다시 또 취득을 했어. 2023년도 9월달에. 그래서 만주에서 7천주. 그러니까 70%가 됐네. 그러면 다시 과점주가 된 거예요. 다시 50%가 넘었죠? 그러면 재차 과점주가 되면 이전 과점주주 60% 요놈보다 증가된 몇 프로만? 10%만 취득으로 해야 돼. 재차 과점주주는 시간이 없으면 10% 찍으라고 그랬죠?
확인만 해봅시다. 확인. 설립시는 10,000주에서 5,000주로 됐기 때문에 50%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그리고 설립 후에 2021년도에는 60%, 6,000주 60%로 최초 과점주가 되면 60%를 모두 취득으로 이미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해서 30% 떨어지면 과점주주가 아니다. 또 다시 취득해서 70%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가 다시 됐다. 그러면 이전 과점주주 60%예요. 그러면 60%보다 증가되는 10%만 취득이 돼요. 또 40% 한 사람이 많이 있네. 많이 그렇진 않죠? 응? 확인 안 하겠어요? 확인 안 하겠습니다. 다 10%를 했죠? 네, 그래요. 대답이 그렇게 크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얼른 재차 과점주주네. 그러면 얼른 10%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부터는 취득세 세율인데 내일 오전에 바로 할 거지만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 들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꼭 내일 수업을 오전에 받은 다음에 요 취득세 세율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풀어봅니다. 다시 한번 풀어봐요. 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 통상 곱하기를 해주는 것이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통상 적용하는 세율. 자, 앞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통상 적용합니다. 통상 적용하는데 자,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취득되는 원인에 따라 세율이 좀 다릅니다.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매 등으로 취득합니다. 매매 등 취득하면 매매 등 취득합니다. 이걸 유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매 등 유상으로 유상거래라고 그래요.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자, 농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0입니다. 근데 농지 외의 토지 같은 거, 상가 등, 농지 외의 토지나 상가 등 부동산은 1,000분의 44%입니다. 그래서 3%, 4% 이렇게 아시면 돼. 앞으로 매매 등으로 취득했는데 농지로 취득되면 1,000분의 30, 3% 취득세 낸다. 농지 아닌 토지나 상가 등 4% 낸다. 그래서 3, 4% 그래. 3, 4% 그럽니다. 3, 4%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농지는 논이나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말합니다. 논이나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우리가 앞으로 농지라 그래. 논을, 밭을, 과수를, 목장 용지, 목장 용지까지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속으로 취득하면 이거 바로 내일 또 바로 올 거예요. 상속은 그냥 38선으로 암기하면 돼. 38선. 뭐라고? 38선이 38선 넘어가면 총맞아 사망이야. 그래서 38선이요. 그래서 농지가 취득되면 왜 38선이냐면 1000분의 23, 2.3% 내야 되거든. 농지 상속으로 취득하면 농지 아닌 토지나 농지 외 기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2.8%요. 2.8%. 그러니까 2.3%, 2.8%니까 38 맞잖아. 2.3%, 2.8%. 뒤에가 38 있잖아요. 상속은 38선이다. 이렇게 농지가 2.3%, 농지 외의 것이 보통 토지 등이 2.8%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가 좀 큰데 증여로 인한 것은 증여는 보통 여러분들 증여는 3.5%를 내야 됩니다. 증여는 1000분의 35. 앞으로 여러분들 증여로 부동산 증여받으면 3.5% 세금 내야 돼요. 3.5% 세금을 내야 됩니다. 3.5% 세금 내야 돼. 이쪽은 무서워요. 3.5%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다음에 교회나 정당 이런 거 우리가 비영리 사업자라고 그래. 비영리 사업자가 이렇게 증여로 취득되냐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업자라고 나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취득하면 1,000분의 28, 2.8% 내야 돼. 2.8% 내야 된다. 2.8% 내야 됩니다. 비영리 사업자는 보통 앞으로 부동산 증여받으면 3.5% 세금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 3.5% 내야 돼. 예를 들어서 늘 시세가 한 11억 정도 매매 거래될 수 있어. 11억 정도. 근데 최근에 시가 인정에 거래된 시세는 10억으로 거래된 주택을 나한테
증의를 해줍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증의를 해줘. 그러면 시가 인정액이 10억짜리를 내가 증여받았죠? 그러면 3.5%를 내야 돼. 그러면 3,500만 원이 취득세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놀래네? 응? 응? 응. 너무 어이가 없어요? 증여 받는 것만 해도 그런 것은 내고 뭐 상관이 없다. 응? 자,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3.5% 내는 것이 아니라 2.8% 세금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 새로 짓죠. 건물 새로 짓게 되면 원시취득이 돼요. 무조건 원시취득이 되면 1천분의 28, 2.8% 내야 돼. 건물 짓거나 공유수매 매입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그럼 부동산을 내가 처음으로 원시취득되면 취득세 얼마 낸다? 2.8%, 1000분의 28, 2.8% 내요. 그 다음에 분할이면은 쪼개지잖아. 그럼 분할 나오면 각자마다 1000분의 23입니다. 1000분의 23이 2.3%, 분할은 2.3%, 1000분의 23, 2.3% 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자, 매매 등 매매로 인한 유상거래 농지는 얼마 낸다? 3%, 1.5에 30. 농지 외의 토지나 상가 등 매매로 유상취득 1.5에 40. 예? 그 다음에 상속은 38선, 농지가 1000분의 23, 농지 이외 것이 1000분의 28. 오케이? 증여는 보통 1000분의 35,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취득이면 1000분의 28. 건물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예? 분할은 각자마다 1000분의 23. 예? 분할은 오케이, 분할은. 자, 그러면 자, 여기 동그라미 1항 볼게요. 공유수매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했다. 원시취득 1.5의 28 맞네? 원시취득 1.5의 28 맞아.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라면 1.5의 23 1000분의 23 농지 1000분의 23. 그 다음에 매매나 교환 등 유상으로 농지 왜? 농지 아닌 토지 취득 매매 등 1.5의 40으로 가야 돼.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매매나 교환 등 유상거래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하면 농지 외 토지 취득하면 1.5에 40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요 사회복지법인이 상속 외의 증여 등으로 무상취득. 그러면 상속 외의 증여 기부 등으로 무상취득했다. 비영리 사업자가 1.5에 28 맞죠? 1.5에 28, 2.8%. 분할이면 1.5에 23 표준세율. 분할 나오면 각자 1.5에 23 분할 쪼개지는 거. 그래서 1000분의 23이나 1000분의 28이 많아요. 1000분의 23, 1000분의 28이 좀 많죠? 그죠? 이렇게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 이거 넘어가 될까요? 내일 또 할게요. 하지 말라고도 할 거야. 오전에.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답은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이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시간이 없으면 유상거래를 찍으면 됩니다. 뭘 찍는다고? 유상거래를 찍으면 돼요. 자, 가장 높은 건데 상속으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은 1000분의 28. 그렇지요. 농지라면 1.5의 23인데 부동산 보통은 전문의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이면 전문의 28이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돼 있네.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에 의해서 건물 취득. 비영리 사업자죠.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로 받은 거 전문의 28이죠. 28. 여러분들 독지가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자산을 증여한 사람. 대가 바르지 않고 그냥 자산을 주는 사람. 아무 대가 바르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독지가라고 그래. 그 학교에다가 막 재단에다가 돈을 막 기부한 사람 있죠. 대가 바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독지가라고 그래. 독지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독지가를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많이 못 만나서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 응? 네? 아, 그래요? 독지가가 누구라고요?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자기가 소유하는 뭔가 자산, 현금 등 이런 것들을 기부해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독지가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아무 기부 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여튼 이렇게 비영리 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하면 1000분의 28이 돼. 그 다음에 동근 3번은 공유수매 매립 간척하여 농지 외의 토지 취득. 원취득이죠 무조건. 원취득이니까 얼마? 1000분의 28.
요 공인중개사 매입 관적으로 토지 취득은 원취득이잖아. 1천분의 28. 오케이. 자,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로 부동산 취득 1000분의 28. 자, 상속으로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 1000분의 28. 맞아요? 세 개 다 1000분의 28이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상거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6억 이하로 취득하면 주택은 6억 이하는 1천분의 10, 1%만 냅니다. 주택은 딱 6억 원까지는 1천분의 10만 내요. 우리 시험은 나오면 요거 정도만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했는데 유상 매매 등 취득했는데 6억 원까지 취득되면 취득세 얼마 낸다? 1천분의 10, 1%, 6억 원까지 주택 매매로 6억 원까지는 1천분의 10, 1% 냅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매 교환 등 유상거래 원인으로 농지취득이에요. 농지취득 1천분의 30, 1천분의 30, 3%가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 1, 2, 3은 1천분의 28, 2.8%가 되고 동그라미 4번은 주택을 매매로 6억 원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10, 1%가 되고 동그라미 5번은 농지를 매매 등으로 유상 취득하면 1천분의 30, 3%가 되죠. 제일 높은 것은 몇 번이요? 5번. 3%가 제일 높죠. 자, 그러면 팁을 하나 주겠어. 당연히 우리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앞으로 가장 높은 거 나오면 무조건 시간이 없다. 유상거래로 찍으면 돼. 유상거래로 찍습니다. 유상거래로. 근데 유상거래가 주택으로 나오면 안 돼. 주택으로 나오면 6억 원까지는 뭐요? 1%밖에 안 내.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유상거래 원인으로 이걸 찍으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 유상거래가 취득세 표준세율이 제일 높아요. 증여나 기부 등은 가운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제일 낮고, 상속이 낮아야죠. 왜 상속은 낮을까? 취득세 표준세율이 왜 낮을까?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거요? 나 빨리 받고 싶다고 그래서 빨리 돼? 상속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빨리 된가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낮고 증여나 기부 등은 가운데 정도, 유상거래가 높아.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이 높은 것 그러면 유상거래, 농지나 농지 아닌 거 이런 걸 취득세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25번은 취득세 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틀린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교환하게 됐네. 그러면 교환하게 되면은 내 거와 이전 받는 것이죠. 교환이란 말은 뭐예요? 주고받은 거잖아. 부동산을. 그럼 부동산을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야. 이때 교환일 때 취득 당시 가액은 이전 받는 거, 상대방 걸 이전 받지. 이전 받는 거에 시가 인정액과 내 거, 이전하는 내 거 부동산 시가 인정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부동산 교환할 때 시가 인정액은 내 거와 이전 받는 거, 이전해 주는 거 두 개의 시가 인정액 중 뭘로 한다? 높은 거다라는 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법인이 밑줄이요. 유상거래도 밑줄이고 주택도 밑줄이고, 법인이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이 직접 주택을 살려고 취득할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까? 그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겠지. 개인이면 자기가 살려고 주택을 취득하겠지만 법인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작살 내부로. 어떻게 작살 내부느냐? 표준세율을 1.5에 44%를 해. 표준세율을 4%에다가 더하기. 표준세율을 몇 프로 한다고? 1.5에 44%를 해.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2%요. 2%를 우리가 중과기준세율이라고 그래.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2%에다가 100분의 400. 2%에 100분의 400 4배요. 2%에 4배면 몇 퍼센트인가? 그렇지, 8%. 그러면 4%에다 8%를 더 합쳐 가지고 12%로 세금을 적용해. 그래도 안 놀래네. 그래? 12% 내려면 작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법인이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12% 취득세를 내야 돼. 얼마 내야 돼? 1억 2천만 원 세금 내야 돼. 1억 2천만 원. 인재사 놀랍니까? 예. 그래서 엄청나는 거죠. 다시 한번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한다? 표준세율 1춘분의 44%에다가 이를 합산한다. 중과기준세율 2%에
100분의 400, 100분의 400, 100분의 400, 8%가 합산한다. 4%에다 8% 합산한다. 2%에다 4배. 법인이 주택 유상거래 취득. 근데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요.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1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 됩니다.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해서 그러면 1억을 초과하여 법인이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작살나네. 몇 프로 세금? 12% 세금. 참고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문 3번. 면적 증가는 무조건 원시취득이에요. 1초분의 28. 면적 증가는 따지지 말고 뭘로 하자? 원시취득. 1초분의 28을 하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1, 2, 3번 맞아? 1, 2, 3 맞아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요것은 올해 신설입니다. 올해 신설인데요. 신설인데, 자,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가 됐어. 근데 아직 지자체장이 세금을 경정하기 전이어야 돼. 내가 신고된 세금을 아직 확정하기 전에 내가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어. 근데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틀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가 인정액이 오전에 제가 이런 말 했잖아. 시가 인정액이 취득일 전 6개월하고 취득된 후 3개월이지. 그러면 취득 전 6달하고 취득 후에 3개월. 그러니까 토탈 9달이지. 9달 동안에 매매나 감정이나 경매, 공매가액이 있으면 그러면 그 해당 그 해당 가액을 그 매매나 공매 등 그 가액을 그대로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랬죠? 6달과 후 3달.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시가 인정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잖아요. 내가 취득일로부터 앞으로 후에 3달에도 매매 거래가 있으면 시가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취득세를 시가 인정으로 신고했는데 시가 인정액이 달라졌네? 그러면 아직 지자체장이 세금을 경정하기 전에 내가 시가 인정액을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면 나한테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 세금을 뭐 한다? 아직 경정하기 전에 내가 시가 인정액으로 내가 미리 알아서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된다 그럼 틀렸어. 올해 신설 규정이니까 충분히 출제할 수 있고. 자, 동그라미 5항은 설명했죠? 시가 인정액은 취득 전 몇 달? 6개월. 취득된 다음에 몇 달? 3달. 그 사이에 매매나 감정이나 경매, 공매 사실이 있으면 그 해당 매매나 공매 감정가액을 뭘로 본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5항 지문도 맞아요. 4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인데 26번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는데 이 결론부터 보게 되면 이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 요건 충족했다란 말이다. 밑줄 중과세 요건 충족하면 이런 거요.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 의미입니다. 중과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원제 골프장을 말하는 거고 고급주택 이런 걸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당연히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과세하는지는 궁금하지? 내일 해주겠다 이거야. 내일 해주겠다. 궁금하니까 사치성 재산. 일단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급주택. 우리 중과 요건을 충족한 골프장이나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것도 중과세입니다. 법인의 본점에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 이걸 우리가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 사업용. 우리는 이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본점에 사업용 부동산도 뭐가 된다? 중과세입니다. 법인 본점에 사업용 부동산도 뭐 한다?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결론 정리해버립니다. 이 병원의 병실하고 백화점의 영업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병원의 병실 같은데 또 백화점의 영업장 이런 데는 중과세를 뭐 한다?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병원의 병실, 백화점의 영업장은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과세가 되는 것은 3개죠. 중과세 요건 충족하면 골프장이나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또 법인의 본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도 중과세. 그리고 병원의 병실이나 백화점의 영업장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럼 중과세하는 것은 리은,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돼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치이성 재산은 어떻게 중과세 해주는지,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는 어떻게 해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26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병원의 병실과 백화점의 영업장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답은 중과세에 해당되는 거 골프장, 고급주택, 법인의 본점,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 요것만 중과세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7번인데 27번은 사치이성 재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사치이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이 예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자, 이렇게 돼.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농지는 3%죠. 맞죠? 농지는. 그다음에 농지 아닌 토지 등이나 상가 등은 4%지. 맞죠? 상속은 농지가 2.3%죠. 맞아요? 농지 이외 것은 2.8%. 맞아요? 상속? 예? 증여 등은 막 3.5% 막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죠? 이게 표준세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표준세율에다가 더 합산해요. 요놈에다 더 합쳐야 돼. 합칩니다. 아, 또 이것도 작살나네. 합치니까 2%가 중과 기준세율이죠. 그러면 2% 중과 기준세율 2%에다가 사치성이면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면 4배 아니야? 그럼 2%의 4배는 8%지? 8%를 더 합산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요 2%의 4배를 합쳐서 더 세금을 더 계산해. 8%를 더 보태서 내야 돼. 해당 표준세율에다가. 그럼 만약에 이 3%에다 8% 보태면 11%, 4%에다 8% 보태면 12%, 2.3%에다 8% 보태면 10.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사치이성 재산이라고 그래. 뭐라고 말한다? 사치이성 재산이요. 그러면 이런 사치이성 재산은 골프장이 들어가고 고급주택이 들어가고 고급오락장이 들어가. 그래서 3개가 됩니다. 3개가 돼요. 원래는 별장도 사치이성 재산이었어요. 근데 올해 3월 11일 날짜에서 3월 14일인가죠? 14일 날짜로 사치이성에서 제외됐습니다. 별장은 결론은 사치이성에서 뭐 한다? 제외. 별장은 이제 사치이성 재산으로 보면 안 돼요. 별장은 사치이성 재산으로 보면 안 된다. 3월 14일 날짜로 제외시켜줬단 말이야. 그래서 3개만 됩니다. 골프장, 고급주택, 고불악장 이것이 사치이성 재산이 된다. 별장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과밀업체 권역이라고 돼 있죠. 과밀업체 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합쳐요. 합치는데 내일 다시 한번 할게요. 2%에 100분의 200으로만 합칩니다. 100분의 200. 2배로만. 2%가 중과 기준세율이죠.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인 2%에다가 100분의 200인 4%만 합쳐요. 4%만 합치는 것이 과밀업체 권역 그러면 돼. 2%의 2배인 4% 합치면 뭐라고 그래? 과밀업체 권역. 과밀업체 권역이래요. 사치이성 재산은 2%의 몇 배? 4배. 8%를 더 낸다. 표준세율에다 2%의 4배 8% 더 낸다? 그럼 뭐요? 사치이성이요. 뭐라고? 해운역 골프장, 고급주택, 고불악장. 별장은 뭐요? 제외. 그 다음에 과밀업체 권역은 2%의 2배인 4%만 합친다 이거예요. 4%만 합친다 그러면 뭐요? 과밀업체 권역.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 답은 동네 3번이 되겠습니다. 사치이성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8번입니다. 자, 28번인데 이 과밀업체 권역 이런 데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 과밀업체 권역에서 법인이 설립할 때 법인 설립 등 그러면 취득세 부동산 취득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에서 법인의 설립 등 그러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 중과세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대도시에서 이때 법인은 비영리법인도 포함해서 중과세입니다.
비영리법인도 포함해서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은 무조건 대도시 전입으로 보고 중과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특별한 곳이요. 예? 서울은 뭐라고? 특별한 곳이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가게 됐다. 무조건 대도시 내 전입이요. 중과세입니다. 예? 중과세입니다. 무조건 서울특별시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 가평에서 막 서울특별시로 들어갔다. 어디 뭐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들어갔다. 무조건 대도시 내 전입이야. 중과세한다. 왜 그렇다? 그래, 서울은 특별한 곳이요. 서울은 특별한 곳이요. 특별한 서울특별시로 전입은 무조건 중과세한다. 중과세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세금 사업장이야. 근데 취득세는 중과지역이요. 부가가치세 면세되더라도 취득세 중과지역에 법인이 설치돼. 무조건 중과 대상에 제외가 틀려. 포함됩니다. 예? 포함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세금으로서 다른 세금은 비과세되기도 하고 감면받기도 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 중과지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취득세 뭐 한다? 중과한다 이 말이야. 에이, 다른 세금은 면세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지역이잖아. 그러면 취득세 중과해야 돼? 다른 세금은 신경 안 써도 돼. 다른 세금은 비과세 받든 면제 받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취득세 중과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뭐 한다? 중과세 한다. 근데 자,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받더라도 중과지역이잖아. 중과지역에 설치하면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돼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다른 세금은 비과세 받든 어찌든 간에 취득세 중과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뭐 한다? 중과세 적용한다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겁니다. 3번이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생각해 보세요. 사원에게 분양 임대 목적이잖아. 1구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 열 몇 평이에요. 열 몇 평. 사원용 주거 목적이잖아. 이런 데다 중과세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은 사원에게 분양 임대란 말 써져 있고 전용 면적이 1구 건물 연면적이 얼마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쉽게 말하면 한 채가 6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는 사원 공동주택의 사원용 직원 한두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조그마한 사원용 공동주택 아파트요.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60제곱미터 이하가 핵심이요. 그 다음에 동 5번 영업행위가 없어. 단순하게 제조 가공만 해. 이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요. 영업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런 데다는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간략하게만 정리할게요. 하여튼 우리는 요 대도시에서 중과세하게 되면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서 중과세한다. 서울특별시대로 전입은 무조건 중과세 전입으로 본다. 다른 세금은 면세 받더라도 중과지역에 설치되면 무조건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오케이, 됐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1구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사원용 공동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도 중과세 대상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행위가 안 이루어지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28번의 정답은 3번. 마지막 29번. 중과세 대상이 아닌 거 나와. 중과세 대상 아닌 거 나오면 전혀 신경 필요 없어. 무조건 여기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등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유치지역 나와요. 공업지역 등 이런 데서도 부동산 취득 중과세 안 합니다. 중과세 안 해요. 또 여기도 뭐 광역시도 틀렸어. 광역시에서 우리가 중과세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광역시를 보기보다는 요거예요. 공장 유치합니다. 또 공업지역입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공장 유치해야 돼. 공업지역 안에서 중과세면 돼 안 돼? 안 되지. 별도로 지정된 공업지역이 있고 공단지역, 산업단지가 따로 있잖아. 이런 데는 중과세 적용한다,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장 유치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 아닌 건 나오면 요거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하나 더 써. 산업단지도 하나 더 씁니다. 산업단지. 자, 그러면 결론. 산업단지, 공장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이거는 공장이 필요하죠. 공장이 필요하잖아. 공장이 필요한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중과세 적용이다, 중과세 제외된다? 중과세 제외된다. 그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 읽어봐도 돼요. 이런 거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지역은 중과세 제외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답은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2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까지 29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그리고 요 취득세 세율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내일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율에 관한 내용을 보고 이 문제도 내일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러면 또 이해가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수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세율, 그리고 취득세 부가징수,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 수업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2시 이전에 끝나도록 할게요. 오전 수업을.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도 오후에 좋은 문제로 또 25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까지 그 오후 문제까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또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